그 주변에서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이 목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1 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후보도 내란 종식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사실 이번 대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탄핵이 돼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긴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 "내란 세력이 아직 단죄되지 않았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 지켜보시면서 이 선거의 쟁점, 내란 심판이라는 쟁점의 기류가 좀 변화된 그런 기운을 좀 감지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변하고 있죠. 원래 출발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 심판을 위한 선거로 출발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왜냐 그러면 느닷없는 비상계엄 그리고 그에 따른 대통령 파면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맞지요. 그런데 이 프레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만약 민주당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시비거리가 없는 후보를 내세웠더라면 내란을 청산하고 국가 미래를 설계하자는 아름다운 선거가 깔끔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길을 버리고 범죄 혐의 12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그 범죄 혐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호도하기 위해서 또는 없애기 위해서 마구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을 계속하고 사법부 장악의 의도를 드러내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국회 입법부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행정 권력을 잡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독재 국가, 특히 괴물 독재 국가가 출현하는 것 같다는 공포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상당수의 언론인들이라든가 정치권 내부에서도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나온 것이지요. 네, 그래서 내란 심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내란 심판이냐 다가올 독재를 저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쟁점이 맞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후보를 그런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 내세운 것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국민들에게 독재의 두려움을 심어준 것 이런 것들은 민주당 스스로가 이 선거 프레임의 변화를 자초한 결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의 후보들은 민주당은 이제 내란 심판, 그리고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가 우선이다. 이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사실 총리님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성장해 오시고 여러 공직을 맡아 오셨는데 민주당 뿌리를 누구보다 깊게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독재 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계신 건데요. 네. 그렇게 결심하신 어떤 이유랄까요? 예, 둘 다 옳은 말이죠. 내란을 심판해야 된다, 내란을 끝내야 된다. 이것도 옳은 말 같이 들리고 다가올 독재를 막자, 저지하자. 그것도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인데 이 두 가지의 그 요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차이를 말씀드리면 내란 심판, 내란 종식은 사실상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내란이라는 게 비상계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밤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을 보면 우선 계엄령 자체는 발표한 지 2시간 33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넉 달 만에 파면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현직에서 잘려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다른 사람들도 면직됐다 또는 해고됐다, 잘렸다. 이것은 정치적 정리가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법적 정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미 정리 단계다. 그런데 이 독재라는 얘기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요란스럽게 예고편을 보여주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알게 됐죠. 이건 뭐냐 그러면 이미 입법부는 300석 중에 192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압도적이죠. 요즘에 또 한 사람 가가지고 193명이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행정 권력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바로 사법 리스크가 잔뜩 있는 사람이 방탄복을 국회 방탄복 위에 대통령 방탄복이라는 최강의 방탄복을 두 겹으로 껴입고 그 힘으로 사법부를 밀어붙이면 사법권까지 장악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독재 저지가 큰 쟁점이 되는 이유지요. 네. 내란 심판은 정치적으로는 정리가 거의 끝났고 법적인 정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것이고 그렇지만 말하자면 거의 지나간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그에 비해서 독재 저지라는 것은 지금부터의 어마어마한 과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쟁점의 무게가 더 뒤로 갔다. 독재 저지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글을 발표한 적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 투표지만 대통령 선거는 전망 투표다. 미래를 보면서 찍어야 한다.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걸 전망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1등 후보가 그대로 당선된다면 굉장히 두려운 전망이 앞서는 것 아니겠어요. 해방 이후 건국 이후 처음으로 한 사람이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그리고 어쩌면 그 주변의 권력 이른바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까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총리님 네. 일단 미래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은 뭐 괴물 독재 국가, 뭐 삼권을 통합한 권력이 생기면 굉장히 뭐 독재적인 분위기가 되고 아주 네. 좋지 않을 거다. 우리 민주주의가 퇴보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총리님 꾸준히 주장해 오셨는데 네. 실제로 국민들 일반 시민들은 그게 내 삶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상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란 심판이 먼저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봐. 좀 우울한 상상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괴물 독재 국가가 탄생했을 때 우리 같은 보통 시민의 삶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아요. 쉬운 말로 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2시간 33분 만에 해제 결의가 된 그 비상계엄만으로도 국가 이미지가 추락해서 무역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굉장히 내수 경제도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국가 권력 모두를 손안에 넣고 휘두르는 그런 야만적인 국가로 간다면 우리 국가 이미지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경제 또한 더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네. 불과 한밤중 몇 시간 동안 벌어졌던 그 계엄만으로도 이렇게 타격이 컸는데 이건 한밤중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12개 범죄 혐의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이상한 일을 계속할 수도 있죠. 네. 어쩌면 공범들 유죄 판결 받은 것까지 손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국내가 혼란스러워지고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가 추락해서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생 경제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아직은 그것이 체감되지 않으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베네수엘라라든지 베네수엘라, 네, 헝가리라든지 네, 헝가리, 폴란드, 페루, 네, 거기서 지금 많은 것을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배워서 도입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대법관 숫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기존 대법관을 소수파로 몰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느닷없이 대법관 정년을
70세에서 60세로 낮춰버린다거나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었죠. 네. 그러면 갑자기 여러 사람이 옷을 벗어야 되잖아. 또 그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심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그 단계 직전까지 와 있죠. 그렇게 되면 대법원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하급 법원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힘 있으면 다 죄를 안 받고 힘 없는 사람들만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국가 이미지가 그렇게 되면 경제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BTS 노래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나라예요. 그때 우리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고 해외에서 대한민국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 이미지가 한밤중에 비상계엄 선포하는 나라다라는 것 때문에 추락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추락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법원까지 손안에 넣고 쥐락펴락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시 볼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로 평가받았어요. 영국 EIU라는 데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고 스웨덴 에테보리 대학 산하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더 가공할, 더 무서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계속 내란 세력 얘기를 해요. 네. 이 내란 심판이 사실상 정리된 게 법적으로는 정리가 진행되고 있고 정치적 청산은 끝난 상태인데 그런데도 내란 종식, 내란 심판 얘기를 계속하는 건 무슨 의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 작년 12월 3일 밤의 분위기로 선거까지 끌고 가고 싶은 계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경고 또는 아직도 협력하지 않는 언론인이라든가 검찰, 경찰 또는 혹시 기업인 이런 데 대한 협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만 그렇지 않고서야 실제로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판정했던 대법관 10명에 대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을 지었잖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제 추측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그 내란 심판 프레임과 독재 저지 프레임 사이에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른 한 가지 좀 지적하실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이 비상계엄 때는 견제 기능이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괴물 독재는 견제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작년 12월 3일 밤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밤중에 갑자기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2시간 33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국회의 해제 결의권이라는 견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도 마찬가지예요.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2주 뒤인가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의결하죠. 그리고 계엄으로부터 넉 달 만인 4월 4일에 파면이 돼요. 그것도 탄핵 소추 또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견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란 심판이 아직 안 끝났다고 흔히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견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괴물 독재가 되면 견제 기능이 마비되는 수가 있어요. 왜?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까지 갖고 언론까지 거의 장악한다면 견제 기능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딴 쪽에서 견제를 못하게 돼요. 어느 국가 권력도 견제를 못해요. 그러면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뭐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 견제 기능이 있냐 없냐라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견제 기능만 있다면 민주주의가 한때 허물어지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견제 기능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회복 불능으로 무너지고 죽어버립니다. 바로 그런데 비상계엄 때는 비상계엄은 한심한 일이고 미친 짓이었지만 그래도 견제 기능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는데 이 괴물 독재는 견제 기능마저 한 사람 손아귀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작동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엄청난 일들이. 가령 12개 범죄 혐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다. 완전히 지운다는 뜻은 퇴임 후에도 재판을 안 받고 싶다 그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12개나 되는 걸 다 지운다는 게. 어려울수록 무리한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범죄 혐의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어려울수록 무리한 방법이 나온다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가 공범들이 유죄로 판결받은 것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한쪽은 무죄인데 같이 했던 사람은 유죄다. 이게 그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유죄 판결을 1심, 2심에서 받은 사람을 뒤집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무리수가 쌓이면 법치주의는 누더기처럼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도 바스러지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결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세계로부터 저 나라는 독재 국가라고 낙인을 받게 되면 그건 우리 무역에도 영향을 주고 내수 경제에 직방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자원이 많아서 좀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독재 정권, 차베스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국가 이미지와 경제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지금 어떤 나라가 됐는지를 보면 그게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인플레가 무슨 그냥 만 단위 퍼센트 하룻밤 사이에 막 물가가 100배 막 튄다. 그렇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곳이지요. 네. 참 좋은 나라고 기름도 나는 나라인데 국가가 좀 많이 망가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질문지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진짜 말씀 듣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민주주의의 이제 핵심 이제 원리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고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이제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권력 사이에 서로 이제 견제하는 기능이 살아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민주당의 좀 중진 의원들, 네. 그러니까 뭐 선대위원장급 의원들이 국민의 뜻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삼권 분립보다 국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요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뭐 중임제, 연임제 이 개헌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뜻이라면 뭐 생각해 보겠다. 이러고 또 사법부에 대한 견제, 압박에 대해서도 뭐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다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속임수예요. 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죠. 사법권 독립보다 국민 주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마저도 국민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건 헌법을 하나만 읽고 다음 페이지를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임수라고 말해요. 자, 국민 주권이 우선이라는 얘기는 헌법 1조 2항일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죠. 대단히 선언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에 대해서는 헌법이 이렇게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립하여 심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관이 구속돼야 하는 것은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이에요. 네. 헌법, 법률, 양심. 그렇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독립하여는 그 바깥 헌법, 법률, 양심 이외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 주권이라는 얘기를 꺼내죠.
대법원 판사가 여론조사 보고 심판을 한 얘기거든요. 그건 법원을 완전히 날라리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헌법을 일부러 곡해한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임기 문제도 이렇게 돼 있지요. 128조 2항일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개헌을 하고 싶은데 그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임기 연장이나 한 번 더 하는 그쪽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걸리는 게 바로 이 조항이라요. 그렇죠.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까 그 조항을 넘어가는 방법은 그 조항을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조항은 살려두면서 저 뒤에 경과 규정 단 2025년의 몇 대 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에는 제128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를 둔다. 이런 걸 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옹색하죠. 그렇죠. 헌법 본문과 단서 조항이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짓을 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헌법 내에서 본문에는 이런 조항을 현직 대통령한테는 영향이 없다, 효력이 없다 해놓고 밑에는 단 이번만은 예외다라고 집어넣는 것도 어색한데 하물며 이제 84조 얘기는 이겁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압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을 고쳐가지고 그 다른 죄도 재직 중에 재판이 정지된다. 네. 아까 형사상 소추가 정지된다는데 재판도 정지된다라고 네. 고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무죄나 면소 판결을 하려면 되는데 유죄 판결을 하지 하면 말아라. 그건 예. 안 된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헌법이나 법 체계가 걸레가 되는 거죠. 사실 위헌 논란이 꽤 있을 것 당연히, 같은데요. 당연히. 형사법을 움직여서 헌법을 뭔가 바꾼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되죠. 않죠. 말이 안 된대. 네. 국회에서 위헌법률 제청을 한다. 판정은 헌법재판소가 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수중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지난번 윤석열 씨 파면 보면서 자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죠. 지금 그게 증거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헌법재판소한테 소원을 하면 사심제로 된다. 네.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우리 편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이미 이렇게 사법부가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헌법 84조 임기 내 형사소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네. 민주당이고 네. 현재 이제 1등 후보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네. 있는 상태에서 임기 연장에 대해서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냥 권력의 자리가 좋으니까 계속 있고 싶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12개 범죄 혐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5년 임기가 끝났다. 그런데 퇴임 후에라도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퇴임을 안 하는 방법이 있겠죠. 끔찍하네요. 근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퇴임을 안 하거나 아니면 셀프 사면을 마구 하거나 아니면 법을 고쳐가지고 자기가 걸린 건 전부 법에서 빼는 방법인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고 또 주변인들도 걸린 게 너무 많기 이제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무리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 권력이란 건 말이지요. 성현 군자도 마취시키는 것이 권력의 힘이에요. 성현 군자도. 네. 네.
근데 권력이란 건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행 헌법이 시행되고 38년 사이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8명 중에 4명이 감옥에 가고 2명은 아들이 감옥 가고 한 분은 감옥에는 안 갔지만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런 일을 안 겪으신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기소를 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아들이 감옥 간 2분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양김씨예요. 네. 김영삼, 김대중 그렇습니다. 대통령.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민주화 투쟁을 가장 많이 하셨던, 그래서 민주적 리더십이 몸에 배이신 분이 바로 그 양김씨인데, 그런 대통령, 양김 대통령마저도 본인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네. 아들이 연루되는 걸 막지 못했거든요. 왜 그랬냐? 그만큼 권력이란 게 악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력을 보고 대통령을 꼬시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들을 범한 거지요. 그래서 아들이 2분 대통령 아들이 모두 감옥에 갔는데, 자, 지금 유력 후보들이 양김씨만큼 민주적 훈련이 돼 있는 분일까? 성현 군자도 흔들리는 게 권력인데 지금 후보들이 성현 군자에 비견될 수 있을까? 그 점에서 권력이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것인데, 바로 그런 분들이 삼권을 다 갖겠다, 임기도 연장하겠다, 이게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불행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네.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이 내란 심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은 그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돼 있다. 괴물 독재 저지,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돼 있고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더 중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네.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든 어떤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의 위험성, 삼권 통합이 되면 네.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민주주의가 망가진다, 이런 모든 위험성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분들, 뭐 총리님을 예전에 알았던 분들, 요즘에 알았던 분들은 그래도 민주당을 하셨던 총리님까지 하셨던 분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내가 못 보겠다. 이래서 최근에 떠나신 분들도 있고, 네. 뭐 조용히 이제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총리님이 뭐 과정이 복잡했지만 최종적으로 패배하셨기 때문에 그 앙금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우선은 저 자신이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라는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냐 그러면요, 제가 정치부 기자 시절에 현역 국회의원한테 따귀를 맞은 적이 있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때리대요. 그런데 제가 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제가 한 행동은 뭐였느냐 그러면 저의 동료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그 국회의원 기사는 자네가 써주게. 왜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할 자신이 없네. 혹시라도 내가 감정에 움직일까 봐서. 아니 보통 그러면 이제 나를 때린 사람이니까. 글로 보복하는 것이 그쵸. 보통이죠. 그런데 네. 저는 그 짓을 할까 봐서 내 동료한테 그 사람 기사를 넘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야당에서 여당으로 들러붙거나 권력이 없는 쪽에서 권력에 붙기 위해서 아부나 아첨하거나 이런 것을 지탄했지, 약세 후보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이익을 보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놓으면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범죄 혐의 12개를 안고 있는 분이 후보가 되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사법부의 왜곡, 파괴,
민주주의의 붕괴 이런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런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랬고 만약 범죄 혐의가 없는 후보가 나왔더라면 이번 선거 굉장히 아름답고 경쾌하게 진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도 70% 넘었을 겁니다. 선거 싸우고 말 것도 없이 그렇죠. 우리가 이 내란 청산 이미 끝내고 국가 미래 설계 바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거부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범죄 혐의 12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후배로 내놨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싫으면 사법부 파괴를 중지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딴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사법부마저 이렇게 파괴하는 난폭하게 파괴하는 일이 과거에 한 번도 없었어요. 박정희도 이승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않고 따라다니는 것 이게 민주당다운 일인가? 과거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이건 반성하지 않고 그걸 지적하는 것만 나쁘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되죠. 저는 솔직히 토론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현재의 민주당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현재의 민주당에서 그 어떤 분이 대신 나와도 지금 후보보다는 낫겠다. 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네. 바로 그거 저를 욕하고 싶거든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삼권 장악의 독재를 안 할 자신이 있는가?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할 자신이 있는가? 그 소리부터 해야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나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너무나 큰 내 삶 전체를 부인하는 또는 내 고향이나 옛 동지들로부터 공격받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제가 자리를 탐해서 그러겠어요? 돈을 탐해서 그러겠어요? 그건 저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알량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같이 능력 이상으로 많은 기회를 누리고 했던 사람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도리로서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의 누명을 쓰는 것만큼은 막는데 내 작은 몸뚱아리라도 던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욕심 때문에 아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이런 진심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사가 이제 어제 오늘 나왔는데 마지막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동안에 지난 한 2, 3주 동안 격차가 급속히 좁혀지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 좁혀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되기는 했어요. 마지막 공표 금지되기 직전의 여론조사를 보면 격차가 가장 좁아진 것이 0.9% 차이, 0.9%포인트죠. 가장 많이 격차가 벌어진 것이 12%포인트까지, 0.9에서 12까지 였습니다. 과거보다 불과 일주일 전보다 한 4, 5%씩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깜깜이 기간 일주일 사이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승산이 없을까 봐서 투표를 포기하겠다. 이런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권이란 것은 그냥 내 투표권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투표를 안 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이 모아지면 내가 불행한 대한민국을 내 손으로 만들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것만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 혼자 불행하면 좋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럼 더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젊은층 또는 이제 뭐 소위 중도층이라고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는 아 찍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뭐 내란이니 뭐 독재니 이런 키워드도 너무 어려워서 나 그냥 이번에 투표 안 할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주신다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나태주 시인이었던가요? 어느 분이 쓴 시를 보면 자주 보니 더 아름답다, 가까이 보니 더 예쁘다, 이런 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가까이 보지 않고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싫다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문수 씨에 대한 저의 판단이 요즘 조금 변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너무 몰랐더라고요. 우선은 그분이 저하고 대학교 입학 동기예요. 저는 종로 5가에 있는 단과대학을 다녔고 그분은 성북구 홍릉에 있는 단과대학을 다녀서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입학이 동기예요. 그런데 졸업은 그분이 나의 20년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얘기죠. 노동운동 하시고 또 맞아요. 옥고, 입학하자마자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제적되고 감옥 가고 감옥도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이 20년이나 늦어졌어요. 학교를 24년, 만 24년을 학교를 다닌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70년 입학인데 94년에 졸업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한 가지 분야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었을까? 우선 그게 놀라워요. 그 다음에 중년이 돼서 그분이 국회의원은 저보다 4년 선배예요. 아, 네. 그분은 김영삼 대통령의 발탁으로 국회에 진입을 했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탁으로 4년 뒤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했죠. 저는 국회의원 5번, 도지사 1번, 총리 1번 했지만 그랬는데 지금도 봉천동 25평 국민주택 아파트에 산다. 이게 같은 연배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똑같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고개가 숙여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정도로 공직을 하면 내버려 두어도 재산이 조금씩 불어날 거예요. 네, 이 중년 남자들 내버려 두어도 허리 불어나듯이 재산이 불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참 꼿꼿하고 깔끔하게 지나칠 만큼 깔끔하게 살아왔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경의를 표할 수 있겠다. 단지 이제 극우적인 그 인식이 드러난다든가 광화문 어떤 목사님하고 가깝다든가 이건 도저히 제가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는 치열하고 청렴하게 살았다. 공직자로서는 그 자신이 서민적이 아니라 바로 서민. 동네에서는 청소도 하고 쓰레기 잘 버리고 도지사 하면서 택시 운전을 직접 해가지고 도민들 말 듣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서민 친화적 또는 현장 밀착적인 공직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건 평가할 만하죠. 그런데 보통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큰 사업을 덜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GTX를 그분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수도권과 서울을 관통하는 광역철도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먹여 살리는 평택의 반도체 단지 이것도 그분이 조성한 거잖아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 장점이 꽤 많은 분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저지하는데 후보 중에서 누가 거기에 가장 가까울까? 김문수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이란 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국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재를 걱정해야 된다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취약한 거예요. 그 국가 위기 앞에서 진영이다, 이념이다, 지역이다 이런 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김문수 씨와 저는 둘 다 하필이면 또 출신 지역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리고 여러 가지로 저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네, 네. 안 맞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면한 숙제가 괴물 독재의 출현을 저지하자라는 것이라면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권자들 중에 판단을 못하겠다, 싫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인간입니다. 사람됨. 왜냐 그러면 똑같은 권력을 주어도
누구는 그것을 나쁜 곳에 쓰고 누구는 좋은 곳에 쓰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잖아요. 똑같은 칼도 의사가 가지면 수술을 하지만 살인자가 가져가면 살인을 하죠. 권력도 비슷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절제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고 권력이라는 칼을 넘기면 거칠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권력이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봐주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봐주십시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보다 보면 좋은 점이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에게 표를 찍어야 되고 그것도 도저히 못 찾겠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끝내 판단을 못 하시겠거든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 외롭고 가난한 이웃에게 어떤 자세로 대했던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부패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걸 몇 가지만 보시면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그 가족 때문에 많은 불쾌한 일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가족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충 보일 거예요.